첫 번째 이야기. 내 친구 하나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목이 부러져 사망했었어. 그때 그 친구는 21살이었지. 나도 어렸을 때 롤러블레이드를 계단에서 타려고 했던 기억이 나. 언젠가 나는 계단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운 채 깨어났어. 떨어진 기억은 없었고 부상은 좀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은 안 했어. 혼날까봐 무서웠거든.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 너의 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몸무게 70kg이라면 차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서 그 사람은 차 안에 있는 70kg의 고기 덩어리가 돼. 그게 너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볼 수 있겠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 나는 다른 것은 그냥 넘기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벨트를 꼭 매게 됐어. 몇 년 후에 남편이랑 차를 사러 갔었는데 시승 중에 남편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딜러한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어. 그 딜러는 처음엔 웃었지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급히 벨트를 매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웃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딜러의 당황한 표정은 진짜 웃겼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나나 내 남편이 70kg 고기 덩어리에 부딪혀 다치긴 싫더라고. 모든 무모한 운전자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길에서 네 목숨을 거는 건 그래. 네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참나 이기적인 짓이야. 세 번째 이야기. 물, 호수, 수영장 등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이 물가에서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느 날 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 그 느긋함은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지만 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어느 순간 같이 온 그룹과 떨어지게 되었어. 나는 내 뗏목을 강변으로 향하게 하려고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나에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문득 깨달았어. 내가 만약 뗏목에서 떨어진다면 무사히 빠져나올 확률은 반밖에 안 돼 보였어. 게다가 주변에는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당연히 난 살아남았지만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 이게 아마도 내가 살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을 거야. 아무리 훌륭한 수영선수라고 해도 수영장이 아니거나 술에 취하거나 조건이 험한 경우 100m도 진짜 길게 느껴질걸? 네 번째 이야기. 운전 중에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해. 보통 운전을 한다는 건 오직 페인트 자국과 불빛의 안내에 따라 금속 상자 안에서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물론 다른 모든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실수하지 않길 서로 바랄 뿐이지. 다섯 번째 이야기. 응급 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샤워 중에 사고나 차량 사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 것 같아. 대다수의 환자들이 말하기를 부상의 주요 원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였대. 여섯 번째 이야기. 사다리.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은 직장 내 사망 통계를 온라인에 게시해. 말 그대로 거긴 대부분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들 뿐이야. 일곱 번째 이야기. 나는 호주에 살아.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호주에 왔다면 꼭 표시된 깃발 사이에서 수영해야 해. 그래야 구조대원들이 널 지켜볼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덟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우리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다이빙을 하러 갔어. 모두가 전신 슈트를 입어야 했는데 그건 바닷속 작은 해파리들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치명적이거든. 꼭 다이빙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려면 이 슈트를 입어야 해. 다이빙 후에 배로 돌아왔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아기를 데리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슈트 없이 선장이 완전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막았어. 그 관광객들은 영어를 못해서 누군가 통역해야 했지만 바다의 두려움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바다와 그곳 생물들은 진짜 위험한데 말이야. 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바다 멀리 나가려고 해. 나는 미국 동해안 출신이라 호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아홉 번째 이야기. 타이레놀이 미국에서 성인 급성 간부전의 주요 원인인 거 알아?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이건 하루 최대 복용량이 4g이야. 고작 타이레놀 8정이랑 같은 양이지. 열 번째 이야기. 다른 운전자들, 특히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는지 알면 정말 우울해질걸?
그건 부모라는 작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11번째 이야기. 운동 부족에 의해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이게 폐로 갈 수 있어서 치명적이야.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난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침대에 누워 지내던 24살의 대학생이었고 폐색전증이 생겨서 1년 넘게 워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해야 했어. 내가 폐색전증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가슴에 10점 만점에 11점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을 때야. 의사는 그냥 식도염이 있다고 했고 난 혹시 모르니 제발 엑스레이 좀 찍어달라고 애원했어. 내가 더 검사하자고 우기지 않았다면 진짜 쉽게 골로 갈 뻔했다니까. 12번째 이야기. 나는 애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두 집 애들을 돌봐. 그런데 그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차에서 전혀 안전벨트를 안 하게 한대. 난 속으로 이런 씨발 지구석 있나? 야 인마 너희들 진짜 벨트 안 하다가 뒤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 내 차에서는 꼭 안전벨트를 해야 돼. 안 하면 내 차는 절대 출발하지 않을 거야. 13번째 이야기. 알코올 금단 증상은 진짜 몸에 안 좋아. 어떤 경우에는 약에 의한 금단 증상보다 더 나쁘다고 해. 다른 많은 물질들은 갑자기 끊을 수도 있지만 술은 몸에 너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게 좋아. 이건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차고에서 아빠가 총을 쏘고 있다고 하길래 급하게 달려갔어. 아빠를 설득해서 2시간 만에 병원에 들어갔고 의사가 술을 완전히 끊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대. 14번째 이야기. 나도 알코올 중독자이고 여러 번 금단 증상을 겪어봤어. 몸 전체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인 느낌인데 이걸 참고 견뎌야만 해. 이 느낌이 온몸을 지배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보통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8시간에서 12시간 후에 나타나고 14시간 지나면 정점을 찍어. 24시간만 버티면 발작할 확률이 크게 줄지. 잘못 타이밍 맞춰서 밤에 금단 증상이 오면 그날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 발작 오는 거 기다리면서 환각의 경계선에서 땀 흘리면서 뒤척이게 될 거야. 침대에 누워 땀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언제 재활센터에 보내줄지 모르는 삶이라니.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실을 알고 또 술을 마신다는 거야. 술이 독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 15번째 이야기. 자동으로 열리는 차고문에는 스프링이 달려있는데 그걸 절대 혼자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마. 진짜 위험해. 나도 이걸 경험해봤는데 특히 사다리 위에 있을 때 더 위험해. 사실 차고문은 원래 무겁지만 스프링 덕분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더라고. 그 스프링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있어서 크게 한 번에 풀리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어. 그 작은 스프링은 전기톱보다 위험해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야. 16번째 이야기. 너무 오래 의식을 잃는 것도 몸에 엄청 안 좋아.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해져. 어떤 역사가들은 이게 과거 영국왕 헨리 7세가 이상해진 원인이라고 추측하더라고. 어느 날 헨리 7세는 사고로 말에 깔리게 되었고 잠깐 동안 숨이 멈췄었대. 그리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는 거야. 그 사고 전에 그는 똑똑하고 위대한 리더였는데 사고 후로는 편집증이 생겼고 굉장히 폭력적이 됐다고 하더라고. 17번째 이야기. 계단은 특히 60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위험해. 물론 어느 나이에나 누구든지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일단 병원 비용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고 운이 나쁘다면 몸이 마비되거나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도 해.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내 처제가 멀리 사는 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초대했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며 여기선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 모두 나가보니 그 남자가 계단 밑에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어. 18번째 이야기. 어제 나는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 길을 확실히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건넜었어. 그리고 나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 길 건너는 게 매일 하는 일이라 지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양쪽 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과 차에 치여 죽는 것 둘 중 하나가 너에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걸릴 거야.
어제 프링글스 한 캔 사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세상을 안녕할 뻔했다니까. 19번째 이야기. 부활절에 사용하는 꽃들은 독성이 있어서 개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한 번은 우리 개가 그 꽃을 먹었는데 그게 독성이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 길을 조금 가다가 그 녀석은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보였지. 성인 남자라고 해도 몇 개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백합이나 튤립, 수선화라든지 사람들이 어디에나 심는 그 작고 노란 꽃들도 먹으면 안 돼. 모르고 먹으면 동물이나 사람도 요단강 건너기 십상이라니까. 20번째 이야기. 내가 죽을 뻔했던 순간은 94년 롤라팔루자 뮤직 페스티벌에서였어. 그 당시 유명했던 비스티 보이즈가 나오기 전에 다른 밴드가 연주하고 있었고 모두들 춤추고 있었지. 난 무대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밀치려는 사람은 없었어. 곧 비스티 보이즈의 배너가 무대에 펼쳐졌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체격이 작아서 순식간에 친구들로부터 밀려났어. 비스티 보이즈는 군중에게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앞자리에서 볼 권리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어. 내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은 셔츠가 없는 남자들이었고 그들도 땀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내 옷을 잡고 있었어. 내 키가 158인데 180 위에만 산소가 존재하는 그 느낌 알아?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기절할 것을 알아차렸나 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무대 위에 보안요원에게 보냈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군중에게 밟혀버렸을 거야. 21번째 이야기. 사슴은 한마디로 머리에 흉기가 달린 멍청한 편집증 덩어리 킬링머신이야.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떤 이유가 있거나 널 먹기 위해 공격해. 하지만 사슴은 아니야. 스발 사슴 새끼들은 아니더라고. 그놈들이 미쳐 날뛰는 발전기 때 운이 안 좋아서 차로 사슴을 치게 되면 그 사슴의 거대한 뿔이 유리창을 뚫고 너를 찌를 수도 있다고. 그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슴놈들을 경계하고 있어. 21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 친구가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1m 정도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었어. 난 아직도 그 친구가 그리워. 22번째 이야기. 평소에 차를 잘 안 치워서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편이라면 정리하는 게 좋을걸. 차에 있던 강아지용 캔사료 하나가 날 잡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23번째 이야기.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영유아나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 이게 집단 면역이 중요한 이유야. 영유아들은 이런 병에 대한 백신을 맞을 수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맞으면 위험이 줄어들거든. 24번째 이야기. 난 위키피디아에서 셀카 찍다 사망한 사람들 목록을 자주 찾아봐. 인도의 어떤 놈은 다치고 상처 입은 곰하고 셀카 찍으려다가 공격당해서 갔대. 이상하게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라 계속 웃을 수가 없더라고. 25번째 이야기. 한 방의 펀치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심지어 가슴을 한번 세게 치기만 해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니까. 몇 년 전에 한 청소년 라크로스 선수가 있었어. 그 친구가 슛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볼이 크로스바에 맞고 튕겨져서 딱 정확한 타이밍에 가슴 중앙에 맞았대.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그리고 마이너리그 하키 선수 한 명도 있었는데 퍽이 날아와 가슴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 26번째 이야기. 숲이 그래. 야생에서의 생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이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난 예전에 스카우트 야생 생존 코스를 가르쳤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야. 날씨나 바람, 자연과 동물들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거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증이 올 거고 사망할 수 있어.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몸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름이라고 해도 해가 지고 비가 오면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니까. 야생동물을 건드리면 공격당할 수 있고 상처가 난다면 감염될 게 분명해. 늑대나 곰같이 큰 포식자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캠프에 있던 스카우트 멤버 2명은 근처에 있던 작은 너구리 하나를 귀찮게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 다른 그룹의 스카우트 멤버는
칠면조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가 공격받았지.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봤었어. 그래, 난 숲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지만 그건 내가 숲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숲에 준비되어 있어. 27번째 이야기.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나 매일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뇌동맥류의 위험이 있지. 내가 정글에 갔었을 때 야생악어에게 내 소중이를 먹혔고 이후에 뇌동맥류가 생겼어. 하지만 그것과 뇌동맥류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 28번째 이야기. 하마들은 보기엔 거대하고 착해 보이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녀석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정말로 널 한 방에 뭉개버릴 수도 있어. 29번째 이야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해. 수백만 년 동안 인간들이 출산을 반복해왔다고 해서 출산 시 뇌가 사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30번째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알러지나 음식으로 인한 질식, 식중독, 과식 등 여타 여러 가능성 때문에 음식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침묵의 암살자라고 생각해. 31번째 이야기. 소. 그래, 이 녀석들은 상어보다 훨씬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다니까. 소가 상어를 이길 수 있을까? 32번째 이야기. 이건 좀 어두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상황이 꽤 안 좋아질 수 있어. 난 지금은 우울증이 없지만 그땐 너무 안 좋아서 마치 뇌가 화학적으로 아픈 느낌이었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스스로를 가치없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너의 모든 삶의 열정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도 없지. 그리고 세상과 마주하기 싫어서 잠들고 싶은 것보다 더 나쁜 건 역시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내 담당 테라피스트가 예전에 해줬던 얘긴데 무한한 재미라는 책에 나온 우울증에 관한 거야. 우울증은 마치 불타는 건물의 옥상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불길이 한 층씩 위로 올라와. 어떤 날은 소방관들이 불길을 누를 수 있고 어떤 날은 불길이 10층을 뛰어넘어 올라오는 거야. 결국 불길과 싸우며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고통이 덜해 보이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32번째 이야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아주 위험한데 거기 사는 아메바와 박테리아 때문이야. 이게 너의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상처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 뇌를 먹는 아메바나 나클리아 폴리아리라는 것도 있어. 이건 식수에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런 게 흔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건 아니지만 내게 가장 큰 위협은 내 샤워실에 자꾸 전갈을 놓아두는 친구놈이야. 33번째 이야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은 10대에서 35세 사이에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야. 첫 번째는 물론 사고로 인한 부상이지.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121건이 발생해. 게다가 LGBTQ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평균의 3배나 높아. 우린 좀 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34번째 이야기. 타조라든지 에뮤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놈들인지 알아? 그놈들은 거대한 벨로시랩터들처럼 몰려다니면서 뛰어다녀. 아무도 뭐라고 못하겠지만 말이야. 35번째 이야기. 승마는 생각보다 위험해.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는 기수들조차도 사고와 부상으로 사망할 수 있어. 새로 시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이나 스포츠에 익숙한 사람들도 그래. 내가 탄 말이 폭풍우에 놀라서 날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에서 떨어져 다쳤었고 난 내상을 크게 입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3주 동안이나 일을 쉬었었지. 말들은 크고 무서운 동물이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기도 하고 말들은 미묘한 신체 신호로 많은 걸 표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말을 다룰 때 항상 극도로 조심하는 편이야. 내가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해. 내 부주의한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 아냐? 결론적으로 낯선 말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동물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해. 첫 번째 이야기. 내가 16살 때 일인데 어느 날 정지 표시판을 무시하고 차를 몰았더니 80대 할아버지를 치고 말았어. 보도에서 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갈 때 나는 함께 손을 잡고 있었지.
사고 전 심장마비가 온 건지 사고 후에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어. 그의 가족들은 정말 너그러웠고 나는 그들에게 정말 고마웠어. 사고 다음날 그의 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정말 우울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것이 슬프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다시 만났을 거라 생각하니 기뻤다고 했어. 두 번째 이야기. 난 한 여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여서 어딘가 좀 이상했어.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어. 헤어진 후에 나는 그녀의 엄마에게 그 할아버지를 추수감사절에 더 이상 초대하지 말라고 말했지. 그녀의 엄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지만 다른 딸과 사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사실이었고 그들도 할아버지에게 부적절하게 만져진 적이 있었다고 했어. 그 소식이 할머니에게 들어가자 할머니는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어. 일주일이 지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던 중요한 약물을 할머니가 일부러 잘못 조절해서 그런 것이었대. 그 후 할아버지는 자연사로 판명되었고 할머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4살 정도일 때 얘기인데 나를 돌보고 있던 사촌이 나를 부적절하게 만진 적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께 말하니까 그 사촌은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니까. 네 번째 이야기. 그날은 내 장모님 생일이었고 우리 부부는 저녁을 준비했어. 내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나는 퇴근 후에 차를 몰고 갔지. 어둠 속에서 처갓집에 도착하니 길가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 차에서 내리니까 한 노인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걷다가 넘어져서 거기서 자기가 45분 동안 누워있었다고 일으켜달라고 부탁했지. 내 아내와 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12살이었던 아들은 나와 함께 남아서 그 노인을 도왔어. 그는 멋진 분이었는데 그날이 자신의 최고의 순간이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오후에 담배를 피우고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그게 불이 나서 소방수가 와서 껐다는 거야. 그 후에 처남이 나와서 같이 그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 길에서는 그 노인의 해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어. 그분의 이름은 빌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미납된 요금이란 의미의 빌이라고 재치있게 말하기도 했지. 떠나려고 할 때 그분은 그 전에 불이 난 소파를 집으로 가져다 넣어달라고 부탁했어. 왜 원한지는 몰라도 처남과 나는 그걸 가져다가 놓았지. 집에 돌아가니 옷에서 탄 플라스틱 냄새가 났고 처남은 새 후드티를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생일을 축하했지. 다음날 새벽 2시 반쯤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였어. 그 소파가 다시 타기 시작해서 빌 할아버지의 집을 태워버린 것이야. 그로 인해 그분은 돌아가셨고 경찰은 처남을 조사하고 나에게까지 전화했어. 한 달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오랫동안 그 비극을 잊지 못했어. 옷 냄새에서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냥 가족과 함께 축하하려는 마음에 너무 들떠 있었어. 이 일로 뭐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내가 그 단순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처남과 처자가 몇 년 후에 이사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 그 빈터를 볼 때마다 싫었거든. 이게 대략 11년 전 일인데 지금도 장모님 생일 때면 처남과 나는 마지막으로 미납된 빌에 대한 축배를 들고 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새벽 3시에 언니네 집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녀석이 할리 오토바이로 30마일 제한구역에서 라이트도 안 켜고 60마일을 달리고 있더라고. 내 트럭은 멈추려 했지만 그 무게에 밀려 바닥에 긴 스크래치 자국을 남겼어. 그 녀석이 공중에서 뒤집히는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1976년도였는데 진짜 그 녀석은 스스로 죽으려고 환장한 녀석이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난 체첸전쟁의 생존자야. 94년인가 96년쯤 전쟁에서 나는 17살쯤 돼 보이는 소녀에게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으니 뛰쳐나가라고 말했어.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고 그녀는 전쟁통 속에서 뛰쳐나가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나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종종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너무 빠른 결정이었어. 그녀는 문 바로 옆에 있었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나가려는 중이었는데 난 그녀를 보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으니 뛰쳐나가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는 급히 뛰쳐나가다가 부상당하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다시 맞고 쓰러진 것 같아.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특히 그녀의 비명 때문에.
하지만 그 결정은 선의로 했고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줘. 건물은 정말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뛰쳐나가고 있었어. 누구나 그녀에게 뛰쳐나가라고 했을 거야. 건물이 공격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 좀 어설픈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7번째 이야기. 축구 연습을 위해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없었어. 난 조급해져서 혼자 연습하러 가버렸지. 그는 연습 장소에 결코 오지 않았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틀 후에 엄마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해줬어. 내가 단 1분만 더 그 친구를 기다렸더라면 그는 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거고 살아남았을 거야. 8번째 이야기. 작년 11월쯤 친구 집에서 나와서 내가 자주 운전하던 길을 가고 있었어. 이 도시는 10년 넘게 가로등을 바꾸지 않아서 밤에는 특히 어두운 지역이 하나 있었지. 그 어두운 지역은 주택가의 언덕 꼭대기에 2개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 언덕 꼭대기에서 길을 건너곤 했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길을 건너던 그를 보지 못했어. 엄청난 소리가 나고 내 창문은 횡단으로 깨졌어. 나는 뒤를 돌아봤고 누군가 보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걸 봤어.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기에 난 거기서 내 차와 함께 단 둘이 그와 있었던 거야. 난 911에 전화를 하면서 그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 병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됐어. 그들은 그를 구급침대에 올려놓고 가슴을 자동으로 압박하게 하는 이상한 기계를 사용했어. 그건 후에 나도 찾아보고 알았지. 경찰이 도착하고 나는 드디어 손전등으로 내 차를 볼 수 있었어. 내 차 옆면에는 붉고 끔찍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더라고. 난 나의 음주 측정 테스트에 합격했고 경찰은 날 집으로 데려갔어. 그는 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채로 3일 동안 살아있었어. 현지 신문의 편집장이 내 친구를 통해 경찰이 나에게 살인죄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됐어.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기도 했지. 난 이미 사고로 인해 엉망이 되었지만 과실치사의 가능성 또한 있었어. 경찰관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주고 나서 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어. 그 결과 더 이상 경찰과 말하지 말고 조사를 수행하도록 두라는 조언을 받았어. 힘든 2주를 보내고 나는 자정에 음주 측정 테스트를 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그는 3교대 근무였는데 나에게 그 남자가 굉장히 취해 있었고 결국 다가오는 차량 앞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 그 정보로 인해 나는 기소되지 않았고 내 차를 되찾아갈 수 있었어. 누군가 사망한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어. 그 기분을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은 그 남자의 가족들이 내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그들이 나에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었어. 사망한 그는 24살이었고 막 대학을 졸업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대. 나는 종종 그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9번째 이야기. 나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몇 년 전 나는 아프가니스탄 날씨를 예보했어. 미국 내 기지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지에서 파견된 사람과 협력해야 했지. 어떤 예보사는 경험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일을 최소 2년 정도 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어. 나는 상급자로서 모든 예보를 감독하고 있었어. 어느 날 내 하급 예보사와 함께 커다란 우박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을 예보에 넣게 했어. 근데 우박을 예보에 넣는 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 왜냐면 비행기를 창고에 넣어야 했고 임무를 취소해야 했고 재산을 보호해야 했으니까. 현장에 파견된 예보사는 그것을 반대했어. 임무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그는 나의 하급 예보사에게 계급을 무기로 그것을 예보해서 뺐어. 물론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지만 그가 실수하게 내버려둔 게 잘못이었어. 우리가 과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 계획대로 폭풍우가 일어나서 기지에 큰 우박들을 쏟아냈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헬기 조종사들은 다쳤고 순찰을 떠난 아프간 국군 3명이 사망했어. 그들은 우박에 맞아 사망했는데 그 사실이 나를 계속 괴롭혀. 그들이 죽을 필요는 없었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잘못된 예보를 내보냈던 거야. 10번째 이야기.
20년 전쯤 나는 월화수 금요일에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었어.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특히 목요일이 그랬지. 이곳은 시골 지역이라 그런지 늦은 시간에 열린 곳이 별로 없었어. 작은 카페가 있는 주유소뿐이었지. 집에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주유소에서 시간을 보냈어. 보통 책을 읽거나 주유소 직원과 수다를 떨었는데 그녀도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작은 아이와 함께 와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 대략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 아이는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해 보였어. 내게는 그 아이가 배를 맞은 것처럼 보였거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직원과 나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 나는 밖으로 나가 차량을 확인했어. 그들이 떠나자마자 경찰에 전화했지. 지역 경찰은 그걸 군 보안관에게 넘겼고 현지 경찰이 곧 주유소로 왔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줬어. 군 경찰관이 한 트럭을 잡아 세웠는데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럭은 뒤로 달아났대. 경찰관이 그를 쫓았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트럭은 충돌해서 버려진 상태였고 곧 불이 났대. 그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 그 남자는 무서울 만큼 위험한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어.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양육권은 없었어. 최근에 감옥에서 출소한 상태였고 그 당시 그 트럭은 도난당한 트럭이었대. 그 남자는 감옥에서 출소해서 트럭을 훔친 뒤에 물에 빠져 골로 간 거야. 11번째 이야기. 내 아내와 나는 둘 다 독감에 걸렸었어. 아버지가 우리 애들 2명을 돌봐주고 병원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어주셨어. 병원에서 나온 다음날 아버지가 독감에 걸려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우리 애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내 옆에 앉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여전히 죄책감을 느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독감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게, 게다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 난 아직도 18살 때 아버지에게 독감을 옮긴 것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12번째 이야기. 난 도로 위의 세 차선 중 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어. 앞에 차가 주유소로 들어가려다가 내 차선에 멈춰서서 당황했지. 급하게 옮겼는데 그 차도 날 따라 옮기고 멈추더라고. 그 차 운전자는 노인 부부였고 당황한 것 같았어. 그가 주유소로 빠르게 지나가려다가 내 차량과 부딪혀서 그만 난 그 차를 기둥에 박아버렸어. 곧 내 차가 멈추고 난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지. 다친 줄도 모르겠고 느낄 수도 없었어. 그 차로 휘청거리면서 다가가 그들이 괜찮은지 봤어. 그 노인과 아내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마치 나를 저승사자보듯 쳐다보더라.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더군. 그들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점점 사방을 덮치는데 그 여자는 나중에 병원에서 부상으로 사망했어. 그 남자는 나를 고소하려 했지만 수사 결과 나는 무죄였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그 노인이 불법 운전을 한 탓이었어. 그는 자신의 결정을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고 확신해. 여러 해가 지난데도 여전히 난 정신이 나가 있어. 법적으로 무죄라는 게 양심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지. 내 차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결국 그 여자를 보내버렸어. 비슷한 장소를 지나가면 PTS가 발작해 그냥 몸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어. 심한 우울증이 있고 어떻게 버티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 일로 인해 여러 감정을 느꼈고 친구와 연인, 가족과도 멀어졌고 나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매일 이 일로 인해 조금씩 무너진 느낌이야.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왜냐면 그게 의미 없는 사고였기 때문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다양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모두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그때 내가 충분히 조심했더라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다른 운전자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걸 상상조차 못하겠어. 그런데 다들 전혀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아무도 당하지 않기를. 13번째 이야기. 이 얘기는 친구들에게 많이 꺼낸 적 없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이걸 공유하는 게 나에게 생긴 일을 스스로 이해하게 돕는 것 같아. 지난 12월 목요일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때 나는 폴트 로더데일에 살고 있었어.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지. 몇 시간 자고 차를 몰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I-95 고속도로 근처 주유소에 들렸어. 주유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취한 상태로 나한테 길을 물어봤어. 그는 요트를 탄 사람 같았는데 이 지역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난 요트를 탄 친구들이 많아서 별로 의심스럽진 않았어. 그에게 I-95 북쪽으로 가라고 했고 그는 베스파 스쿠터를 타고 가버렸어. 그런 스쿠터는 남플로리다에서 정말 흔한 거니까. 안에서 음료수 하나 사고 차에서 좀 더 정신이 깨기를 기다렸어. 고속도로로 나가 북쪽으로 가다 보니 남쪽 방향에서 경찰차의 신호가 보였어.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내 뒤에도 불빛이 잔뜩 보여서 정말 놀랐어. 그 다음에 생긴 일은 좀 충격적이니 주의 깊게 읽어줘. 길가에 인식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었어. 팔의 일부와 상반신, 그리고 머리,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들, 그리고 붉은 고기 같은 것들이 길에 널려 있었어.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그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지.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했어.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내 차를 조사했는데 혈흔은 묻어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어. 그 다음날 경찰관이 나에게 설명했어. 어떤 노인이 스쿠터로 I-95 북쪽으로 진입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였고 거기서 내 차를 포함해 여러 대의 차량에 치였대. 그날 아침 전체 고속도로가 폐쇄됐어. 러시아워 시간인데 말이야. 뉴스 기사에는 그의 잔해가 축구공만한 크기로 흩어져 있다고 했어. 곧 내 차를 팔고 이사갔고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럼에도 지금도 떨리고 있어. 요약하자면 나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고속도로를 타라고 했고 그가 스쿠터로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됐어. 내 충고의 결과를 내 차로 밟고 지나쳤단 말이야. 14번째 이야기. 나는 요양원에서 밤근무를 하고 있었어. 내 일의 일부는 마비된 환자를 2시간마다 돌려주어서 압박창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 한 환자는 말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혼추 상태였지. 그런 그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뒤집을 때 일이었어. 다리에 가벼운 압력을 가해 조금 뒤로 움직이게 했더니 대퇴골이 부러졌어.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들은 수술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만약 치유된다면 자연 치유되어야만 했어. 이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더 이상 뒤집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압박창이 생겼어. 그녀는 결국 그 압박창으로부터 폐혈증이 생기고 폐혈증 쇼크로 사망했어. 나는 그 일 때문에 항상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15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는 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인이라 난 대부분의 해를 미국에서 보내고 여름에는 태국에서 보내. 내가 8살 때 여름에 우리 가족과 사촌의 가족이랑 차탐 해변에서 놀고 있었어. 사촌 동생 제임스와 나는 바다에서 놀았고 둘 다 지칠 때쯤이었어. 점점 파도가 커지고 천둥이 시작되었지. 부모님이 천둥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를 다시 해변으로 불렀고 나는 제임스가 따라온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 모래 위로 올라갈 때 뒤를 돌아봤는데 제임스가 보이지 않았어. 제임스는 8살짜리 아이가 있어야 할 곳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고 지쳐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었어. 제임스를 찾지 못한 후 내가 그때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때 그 일을 생각했어. 바다에서 나와 콘도로 돌아갔을 때 다시 바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 모든 댓글러들이 엄청나게 지지해주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되었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꿀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난 계속 바라고 있어.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따뜻한 말들 정말 고마워. 16번째 이야기. 내가 15살 때 일요일 아침 7시쯤 작은 마을로 일하러 가는 길이었어.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반응할 시간도 없이 불법 유턴을 하는 어떤 차를 옆에서 박았어. 기억나는 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어떤 집에 돌담을 부순 거였어. 차에서 기어나와 숨을 헐떡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어. 그 차는 몇 번이나 돌고 도로에서 멀어졌는데 운전자 쪽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이었어. 운전자는 없었고 차를 따라가 보니 다른 쪽에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가 튀어나와 사망한 것 같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에게 제발 안전벨트를 사용하라는 거야. 17번째 이야기. 내가 콜로라도에 살 때 친구와 스키를 타고 있었어. 우리는 꽤 빠른 속도로 즐기며 산을 내려왔는데 메인 트레일로 다시 들어갈 때 친구가 여전히 빠르게 가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천천히 가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어떤 노부인이 들어와 합류하게 됐어.
그 친구는 꽤 큰 체격이라 노부인과 곧 부딪혔어. 그 이후에 순찰대가 노부인을 산에서 구조했는데 그녀는 확실히 많이 다쳤대. 며칠 후 그 부인은 부상으로 사망했어. 조사 후에 내 친구와 그 노부인은 둘 다 잘못이 있었고 친구는 벌금을 내야 했지만 소송 같은 건 전혀 없었어. 18번째 이야기. 2년 전에 우리 언니가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었어. 언니 남편이랑 나랑 같이 하루를 보내다가 언니를 퇴근시킬 시간이 됐거든. 그래서 언니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됐을 때 열쇠를 집어들고 내가 운전할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언니 남편이 화를 내며 나랑 같이 가지 않기로 했어. 언니를 데려올 때 언니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런데 그가 진정하기 위해 산책을 가는 건 흔한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주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 그들이 말하길 언니 남편이 기차 선로에서 잠들어서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이었고 한 지하철 안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대. 두 남자 사이에는 여자 하나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두 남자는 마주 앉은 어떤 10대 여학생을 쳐다보고 있었어. 다음 역에서 어떤 회사원이 이 지하철 칸에 들어와서는 그 여학생 옆에 앉았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회사원은 여학생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줬는데 쪽지를 펴보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 날 믿어줘. 라고 적혀 있었대. 다음 정류장에서 두 사람 다 내리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그 두 남자가 그들을 잡으려고 했대. 다행히 그들을 피해 둘 다 열차 밖으로 나왔고 그 회사원이 여학생에게 말하길 중간에 있던 그 여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 그리고 다음 목표는 너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긴 중학교 때 들었는데 정말 무서웠어.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어린 소녀가 방에서 놀다가 부엌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엄마에게 가려고 급하게 뛰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계단 밑 창고문이 열리면서 손이 나오더니 소녀를 끌어당겼대. 알고 보니 그 손은 엄마였어. 창고 안에서 공포에 찔린 엄마가 소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대. 부엌으로 가면 안 돼. 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내가 아니었어. 세 번째 이야기. 내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어떤 여자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했대.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남자가 계속 그 여자한테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거절했대. 그래서 그들은 그냥 거기서 키스하고 헤어졌다는 거야. 며칠 후에 그 여자 입술에 이상한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무슨 부패 중인 시신에만 생기는 세균 같은 데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 남자의 집을 조사하니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대. 취향이 그렇고 그런 변태 같은 남자였나 봐. 인터넷에서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 네 번째 이야기. 남부 일리노이의 어느 시골에서는 한 장난감 회사가 실제 아이처럼 보이는 인형을 임신한 여성들에게 팔았었대. 근데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인형이 끊임없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야. 광고에서는 인형을 흔들면 울음이 그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됐대. 갈수록 울음소리가 더 심해져서 그 인형을 때려야 소리가 멈추었지만 생각보다 엄청 세게 때려야만 겨우 멈출 수 있었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인형 머리를 벽에 부딪혀야 했다고 하더라고. 그 시절에 지역 이웃들이 어떤 집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경찰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벽이나 바닥에 끔찍한 아기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거야. 집주인이던 여자는 태연하게 그냥 멍청한 인형을 처리했다고 말하면서 팔에 아기 모양의 뭔가를 품고 흔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아기를 돌보고 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밤늦게 슬라이딩 유리문 밖에서 남자 한 명을 본 거야. 바로 경찰에 전화했고 경찰은 바로 도착했지. 근데 경찰이 와서 집안을 조사했더니 집안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는 거야. 여자애가 본 건 유리문에 반사된 모습이었고 그 남자 사실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야. 소름 끼치지 않아? 여섯 번째 이야기. 내가 아는 여자애가 겪었던 얘기야.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부엌 바닥에서 지하실로부터 똑똑똑 한 소리를 들었대.
파이프 누수인가 싶어서 집 전화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대. 근데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이 바로 울리는 거야. 받아보니 아빠였는데 아빠는 경찰 불러! 나 방금 전화할 때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어! 라고 외쳤어. 여자애는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경찰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와서 지하실을 조사했더니 거기엔 마체티를 든 미친놈이 숨어 있었어. 그놈은 그녀를 지하실로 유인하려고 일부러 물 떨어진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하실로 내려갔다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7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엄마는 9명의 형제자매 중 하나였고 어릴 적 부모님과 친척 절반 정도가 미국 동부에 이사 갔다고 했어. 하지만 그 이사 간 집이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엄마 형제 자매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위층에서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없는데 흔들의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었대.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뇌암 판정을 받으셨어. 할머니는 수술을 해 집에서 회복 중이셨고 엄마의 이모는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지. 그때 할머니는 전혀 걷질 못하셔서 완전 침대에 누워만 있으셨거든. 근데 수술한 머리를 휴지로 만지작거리는 안 좋은 버릇이 있으셔서 휴지는 항상 방 건너편에 뒀다고 하더라고. 그때 엄마가 할머니 식사를 가져왔는데 할머니는 엄마에게 휴지를 달라고 부탁했대. 엄마는 안 좋은 버릇이니 안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할머니가 대신 물을 달라고 하셨지. 엄마가 물을 가지러 갔다 오니 할머니가 휴지로 머리를 만지고 있으신 거야. 그걸 보고 엄마는 휴지를 뺏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엄마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에게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매번 내 뒤를 따라다니는 그 조그마한 여자애가 줬어. 8번째 이야기. 내 예전 와이프가 해준 얘기야. 그녀의 아빠는 가톨릭 교회에서 일했었는데 그 교회에는 신부님과 교회 잡일을 도와주던 지적장애가 있는 한 소년이 있었대. 어느 날 밤 신부님과 그 소년이 교회에 있을 때 신부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그녀의 아빠는 그때 경찰보다 먼저 범죄 현장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대. 교회에 들어가 보니 신부님의 시신은 엄청 훼손되어 있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장면은 붉게 물든 소년의 발자국이 바닥을 따라 벽을 올라 성당 천장을 가로질러 다른 벽을 내려오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소년은 그냥 교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1970년대쯤에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미국 휴스턴에 살았대. 그때 거기는 좀 위험한 빈민가였는데 지금은 번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엄마네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9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는 형제 친구 중 마크라는 애한테 반했었대. 우리 엄마는 그때 대학 15살 정도였고 마크는 그보다 몇 살 위였지. 그런데 그 시기가 동네에서 소년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을 때였어. 사라진 아이들은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단서를 남기지 않았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냥 그 소년들이 가출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동네 질이 안 좋으니까 도망간 게 아니겠냐며 딱히 조사를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마크도 사라졌대. 한편 우리 삼촌이 10대에 낚시를 하러 해변을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했을 때 일이었어. 해변가 근처 길에 누군가의 차를 탔는데 차를 몰던 남자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렸대. 삼촌은 거기서 엄마가 이상한 레리라고 부르는 잘 아는 주유소 직원을 만났대. 레리가 옆에 탄 남자를 쓱 보고는 우리 삼촌한테 누구냐고 물었대. 삼촌이 그냥 히치하이킹하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이상한 레리가 삼촌한테 차에서 내리라고 다급하게 속삭였대. 그래서 삼촌은 이상한 느낌에 차에서 내렸고 그 남자는 황급히 혼자 그냥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어. 이 동네에 사는 어떤 남자가 돈으로 히치하이킹하는 10대 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서 약을 먹인 후 나무에 묶어 고문하고 결국 끔찍한 짓을 하고 땅에 묻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최소 28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마크라는 애도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아? 어떤 10대 소년 둘이 그 범인을 제압하고 탈출한 다음에 경찰한테 알려주고 시신들이 묻혀있는 곳까지 안내해줬다는 거야. 이젠 우리 삼촌이 그날 낚시 가려고 했을 때 누가 차에 태워졌는지 말 안 해줘도 알겠지?
이상한 레리 덕분에 삼촌은 무사했어. 10번째 이야기. 내가 읽은 로버트 엘스타인의 소설 중에서 진짜 무섭게 느껴진 게 하나 있어. 대충 이런 내용이야. 제리라고 하는 애가 편도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대. 침대가 여러 개 있는 병실이었는데 제리 옆 침대에는 벤이라는 애가 입원해 있었대. 사람들이 그를 벤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애는 난 벤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하더래. 벤의 엄마는 제리에게 벤이 다리를 절단해야 해서 그렇다고 알려줬어. 벤은 당연하게도 다리를 절단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벤이 수술하는 날 밤에 간호사가 와서 제리 침대로 다가가 차트를 쓱 보더니만 벤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제리를 수술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어. 제리는 나 벤 아니라고요 라고 말했는데 다른 간호사가 아, 그 애는 항상 같은 얘기래. 자긴 벤이 아니라고.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리가 벤 침대를 보니 벤이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11번째 이야기. 야생곰한테 살아있는 채로 먹히는 동안 엄마한테 전한 그 여자 얘기 들어봤지? 여기선 그냥 곰에게 먹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수화기로 딸이 도와달라고 비명 지르는 게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떤 모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운전하면서 엄마하고 전화 중에 심한 말다툼을 했대. 그러다 그 딸이 몰던 차가 전복돼서 사망한 거야. 엄마는 전화기로 딸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을 소리로 다 들었대. 나도 그 얘기 듣고 한동안 속이 울렁거렸었어. 12번째 이야기. 어떤 10대 소녀가 금요일 저녁에 베이비시터 알바를 하러 갔대. 그 집은 아이가 둘이 있었고 부모님은 밖으로 나가서 자정쯤에 돌아올 예정이었대. 그래서 소녀는 아이들을 9시쯤에 세우고 그냥 TV를 보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바로 전화했는데 경찰이 집에 와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대. 경찰은 TV 불빛이 창문에 비친 거 아니냐고 했고 소녀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소녀는 그냥 안심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냥 집안을 한번 둘러봐달라고 했대. 경찰은 좀 귀찮아하면서도 집안을 둘러봤는데 작은 아이 방을 확인하니 침대 밑에 한 남자가 숨어있더라고. 그의 정체는 그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자 엄마의 전 남편이었대. 소녀가 창밖에서 봤던 건 그가 아니라 소파 뒤로 걸어가는 그 남자가 유리에 반사돼서 보였던 거였어. 13번째 이야기. 어떤 남자가 항상 다니던 고속도로를 놔두고 그날은 왠지 산길로 가기로 마음먹었대. 그냥 왠지 갑자기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야. 이미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곳 경치는 진짜 환상적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목 뒤쪽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그냥 산의 찬 공기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대. 근데 앞에 정면 충돌한 차량 사고가 나 있는 게 보여서 차로 천천히 옆으로 다가갔대. 사람들 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부상을 보니 중상인 것 같더라고. 그 남자는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어쨌든 사고 현장에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정차하기 직전에 확인차 백미러를 봤대. 그런데 사고 났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 그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눈들이 거울 속에서 구슬같이 빛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갑자기 주변의 나무와 사고 현장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을 에워싸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는 패닉해서 급히 차를 다시 출발시켰대. 그 사람들이 차에 접근하기 전에 그는 미친 듯이 달려서 산길을 내려갔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누구도 그를 따라오진 않았다는데 그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백미러를 확인한다고 해. 14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우리 큰이모가 얘기해 준 거야. 예전에 우리 친가 식구들은 쿠바에 살고 있었고 거기의 여름은 진짜 더운 여름이었대. 거기 집에 에어컨도 없어서 보통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고 자는 편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모와 자매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대. 다른 자매인 작은 이모가 같은 방에서 잘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 다른 방에서 잤대. 그날 밤 9시쯤 큰 이모는 집안 거실에 그림자가 떠다니는 거 발견했다고 했어. 방문을 다 열고 잤기 때문에 무언가 이동하는 게 잘 보였다는 거야. 인간 같았지만 키가 대략 3m 정도였고
그 아래는 긴 로브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보이질 않았대. 이모는 그게 뭔지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누워 있었대. 그때 그림자가 복도를 지나 큰 이모의 방으로 들어왔대. 근데 그 얼굴이 아주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크고 빨간 입술에 레게머리 같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두 눈은 검게 그림자로만 되어 있었대. 그게 방을 나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래. 마지막에는 그게 그냥 앞문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 이모가 제일 무서워했던 순간은 다음날 그 작은 이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 전날 밤에 누워있었던 자리에 그냥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식구들은 그게 심장마비라고 생각했지만 이모는 그게 어제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 15번째 이야기.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미친 일이 하나 있었어. 우리 사촌이 밴드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일리노이 지역에서 온 다른 밴드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대. 보통 밴드 애들은 돈이 별로 없어서 공연하고 나면 밴드들이 제공해주는 집에서 자곤 했거든. 그런데 한 팬이 막 진짜 관심 있게 다가와서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고 하는 거야. 그 팬의 부모님은 교회 활동을 많이 다니셔서 자주 집에 없었대. 밴드 멤버들이 궁금해서 부모님이 선교 활동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대답을 피하더래. 그날 밤 밴드 애들이 배고파서 그 집 냉장고 안을 뒤져서 뭘 먹을까 생각했다가 그건 너무 선을 넘었나 싶어서 그냥 참았대. 그런데 며칠 후에 뉴스에서 보니까 부모님을 토막내서 냉동실에 넣은 아이가 경찰에 잡혔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그 밴드 멤버들이 묵었던 집에 그 소년 팬이었어. 그때 그 냉장고 안을 뒤졌으면 분명 그들은 팬의 부모님을 발견했을지도 몰라. 잘 포장된 채로. 16번째 이야기. 작년에 나랑 같이 일했던 놈이 하나 있었어. 그 녀석이 북해에 있는 원유 시추선에서 일할 때 거기서 엄청 심한 폭풍이 있었대. 폭풍은 거기서는 흔한 기상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심했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폭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는 거야. 현장에는 수면 근처에 있던 철근 플랫폼 하나가 꽤 잠겨 있었대. 평소에는 물 위에 살짝 나와 있었는데 말이야. 그놈은 거기서 제일 막내라 앞장서서 거의 떨어져 나갈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 아래로 내려갔대. 그가 플랫폼 바닥에 도착해서 물속에 있던 부분을 밟자마자 플랫폼이 죽음의 함정처럼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놈은 정신없이 뛰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마침내 그가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밑에 있던 전체 플랫폼이 큰 소리와 함께 떨어져서 가라앉아 버렸대.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그것이 그냥 무거워서 가라앉은 것 같지 않았다는 거야. 마치 뭔가 큰 괴물이 밑에서 그것을 잡아당기다가 부러뜨린 것처럼 보였대. 그 무언가는 그놈이 물에 발을 딛자마자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마치 함정이었던 것처럼. 그 후로도 이상한 피해를 자주 입었다고 했어. 이유 없이 금속 사다리가 부러지고 파이프가 잘려나갔어. 폭풍이 일어날 때면 특히나 그랬고 심지어 가끔씩 사람들도 사라졌대. 그게 제일 심각한 일이었어. 그놈은 미디어에선 그들이 기름 누출 때문에 그 장소를 폐쇄해야 했다고 얘기했대.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지. 결국 그 장소 전체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일이 북해의 다른 장소에도 몇 번이나 일어났다고 해.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살던 어떤 짜증난 놈이 있었어. 그 놈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일하러 가더라고. 나는 매일 야간 근무라 보통 이른 아침에는 자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그 놈이 우리 집 초인종을 대여섯 번 누르고 일하러 가는 거야. 매번 나는 일어나서 문을 확인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다시 자러 들어가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이게 재밌는 조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실 나는 수면 부족이라 더는 그 꼴을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8시 25분이 되었을 때 난 미리 일어나서 그가 우리 집 문 앞에 오기 직전에 문을 확 열어 제꼈어. 그리고 준비해둔 거대한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쳤지. 꺼져! 그는 놀라서 뒤로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 녀석 아마 바지에 좀 지렸을지도 몰라. 그 후로 그놈은 정신 차렸는지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짓을 못하더라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피지 여행의 마지막 밤에 생긴 일이야. 우리 가족은 기억에 남는 멋진 식사를 하려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지. 원래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레스토랑이지만
마지막 가족여행일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갔어. 전체 요리랑 메인 요리가 나오는 동안 산만해 보이는 아이 2명이 우리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더라고. 웨이터가 부모님에게 애들 좀 앉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모는 웨이터에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대답하더라고. 기가 차서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내 발에 툭 걸리더라고. 마치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발에 걸려 넘어진 아이는 2m 정도 날아가서 바닥에 나뒹굴었다니까. 모두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들을 보니 그 상황에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세 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시절 가족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일이었어. 나보다 2살 어린 친척 동생도 왔었는데 계속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거칠게 말하더라고. 그날 나는 두통 때문인지 그놈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 그에게 차분하게 멈춰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하더라고. 난 너무 화가 나서 재빠르게 그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모두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보더라고. 사실 난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후 나는 두통 때문에 내 방에 가서 바로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족 모두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하지만 다들 쌤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우린 옆집 얘기야. 어느 겨울에 우리 동네에 진짜 눈이 많이 내렸었어. 옆집 이웃이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눈사람이 차로 다 부서져 있는 거야. 아이들은 너무 슬퍼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 집 아빠가 다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다시 부셔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엔 큰 바위 주변에 눈사람을 만들었어. 그날 밤에 큰 소리가 났고 같은 일이 벌어졌지. 하지만 이번엔 그 집 아이들이 슬플 일은 없었어. 그 차가 눈사람을 치료했겠지만 바위를 보지 못했는지 결국 차를 바위에 박아버렸거든.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했었어. 나쁜 놈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었지. 그중 제일 나쁜 놈은 나보다 머리 하나가 큰 놈이었는데 학교 운동부 스타같이 다른 애들을 무슨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녀석이었어. 어느 날 그 녀석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돼. 일단 그 녀석을 스토킹해서 그놈의 일정과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길을 알아낸 다음에 그의 스쿠터를 망가뜨려 두었어. 스쿠터 바퀴에 바람을 빼고 전선들은 보이는 대로 끊어버렸지. 결국 다음날 그 녀석이 망가진 스쿠터를 놔두고 걸어서 등교할 때 난 그놈의 통학길 근처에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길은 나무로 둘러싸인 길이라 숨을 곳이 많더라고. 난 그 녀석이 보이자마자 준비해두었던 학기채로 그놈을 공격했어. 나보다 크고 나이도 많은 녀석이니 학기채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상기하겠다 싶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너무 세게 쳤는지 그 나무로 된 학기채는 부러져 버리더라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한쪽 손을 군화로 밟은 채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손대면 다음엔 너희 집으로 찾아갈 거야 라고 위협했지. 허풍이긴 했지만 난 질풍노도의 10대였으니 충분히 무서워 보였나봐. 다행히 그 뒤로 그놈은 나를 피해 다니더라고. 지금 난 30살인데 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편이야. 아마존 환불하러 가는 거나 애들 돌보기라든지 집 고치기나 컴퓨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했지. 어느 날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빅토리안 양식의 임대주택에 이사하게 되었고 지내는 동안 그 낡은 집 이것저것을 고쳐줬어. 배관시설과 수도꼭지라든지 기계 설비나 소파, 심지어 화장실도 고친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사할 때가 다가오니 집주인은 나한테 책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장비도 빌리고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달라고 했지. 그런데 집주인은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오랫동안 내 집도 빌려줬었는데 그깟 책장 하나 못 해줘? 이러는 거야. 이 여자 무슨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리인 줄 아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소리쳤어. 당신이 돈 들여 고칠 걸 내가 고쳐줬고 지금까지 내가 고친 것들의 가치가 여기 머물던 내 렌트 비용보다 더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마지막 한 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가 버렸어. 7번째 이야기. 내가 고등학생 때 철물점에서 일했었는데 항상 비가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입게 하는 게임을 하곤 했었어. 누군가 제품 중에 망치를 집어들면 난 다른 망치를 가져가서 어떤 게 더 손에 잘 맞는지를 물어봤지. 그리곤 다른 곳으로 안내했는데 이미 다들 이 시점에 망치를 드느라 우산을 내려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라고. 손님이 계산하고 나갈 때 일반적인 손님이었다면 우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지만 나쁜 손님이라도 만나면 우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계산하고 가게를 떠나면 그들이 입고 간 우산을 가져왔어. 사람들은 보통 우산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곳을 그만두고 대학 가기 전까지 무려 24개나 되는 우산을 모았다니까. 8번째 이야기. 나는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와서 5만 달러를 입금하려고 했지. 그게 첫 입금이었거든. 그런 큰 금액을 입금하려면 당연히 체크에 대한 홀드가 필요해. 도와주고 싶어서 다음날 발행은행에 전화하는 제안을 했어. 만약 문제가 없으면 홀드를 일찍 풀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고객은 홀드 없이 처리해달라며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야. 나는 다른 은행에 연락처가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끊더라고. 그가 화가 나서 그냥 계좌를 닫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응했어. 불친절한 고객 한 명이 줄어들면 나야 땡큐 하니까 그 즉시 그의 계좌를 닫아버렸지. 그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놀라 바로 지점장에게 불평하러 갔더라고.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 미스터 스미스 씨, 당신이 먼저 계좌를 닫아달라고 요청했었죠? 그 부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9번째 이야기. 같이 지낸 7년 동안 여러 번 바람을 피워왔다고 고백했던 내 여자친구가 나를 차버리고 떠났어. 어떤 아내와 3살 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내 여자친구와 엮이기 시작했지. 나는 그 남자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그 사실을 내가 아는 대로 다 알려줬어. 그녀가 잘못을 고백하는 문자의 스크린샷도 보여줬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놈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더니 그는 내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아내도 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하고 키스했다고 하면서 그런 거에 쿨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놈한테 영화 테이큰에서 리암 리슨이 말한 명대사 스타일로 말해줬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전화나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소포 중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려줄지 고민한 중이야. 너희 아내가 괜찮다면 걱정할 건 없겠지만 아니라면 당연히 넌 합당한 고통을 받아야 할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나니 기분이 좀 좋더라고. 그리고 그놈은 다시는 내게 문자를 하지 않았어. 나는 가끔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작년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그를 미치게 할까 고민 중이야. 그리고 여자친구도 무사하진 못했어.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모든 걸 잃었거든. 내 가족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그녀와 연락을 끊었지. 그들은 나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나는 그 녀석의 아내가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느낄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 녀석이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겁에 질리게 하고 혼자서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였어. 아직도 그를 계속 괴롭힐지 아니면 그냥 그의 아내에게 직접 말해버리고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녀에게 차인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별이었거든. 내가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정신공격이 훨씬 나은 방법이긴 하더라고. 10번째 이야기. 모두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도 풀어보려 해. 어렸을 때 나는 큰 키였지만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 아이였어. 12살 때 내 키는 175에 90kg이었지만 누가 나를 본다면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아 보였지. 그래서 일진들의 쉬운 표적이 됐고 그들은 나를 괴롭히며 즐거워했어. 특히 그날은 수업 시간에 뒤에 앉은 아이가 계속 내 등을 찌르더라고. 몇 시간 동안 참고 참다 나는 선생님에게 그를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지금도 나를 괴롭혀.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지금 울려고 그래? 라고 물었어. 순간 나는 멘붕이었지.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 나를 무시하는 걸 보았거든. 선생님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일진은 곧 내 연필을 꺾었어. 나는 화를 내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만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났지.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곧 일어나 일진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을 잡았어. 선생님은 나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지. 나는 그 일진을 창문까지 데려가 선생님을 밀치고 그를 반복해서 창문에 부딪혔어. 마침내 창문은 깨졌고 나는 그를 창문에서 밀쳐버렸지. 그 후의 사태는 심각했어. 우리 부모님은 학교를 고소했었는데 결과는 다행히 승소했어. 학교는 그들의 감시 시스템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200여 건의 영상과 나와 나의 부모로부터 40여 건의 항의를 가지고 있었거든. 학교는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무것도. 교육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아이와 일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지. 끝없는 법적 과정이 한 달 동안 계속됐지만 결국 우린 합의하기로 결정했어. 11번째 이야기. 학교 시절의 새로운 친구 브랜든이 학교에 왔어.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지. 나는 브랜든이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친절함에 대한 담례로 그는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어.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곤 했지. 고등학생 때도 우린 같은 학교에 다녔어. 그래도 나는 그에게 계속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집까지 데려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혼자 있을 때는 얘기도 나눴어. 그런데도 그의 태도는 여전히 나쁘더라고. 중학교 졸업 후 그의 여름에 우리 학교 학생들 30명 정도가 유럽여행을 갔어. 베를린에서 특히 힘들었던 날 모두가 시차 적응에 고생하며 목마르고 더운 날씨에 지쳤어. 그때 내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어. 특히 브랜든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브랜든이 나의 물병을 가져가 나머지 물을 다 마셔버렸더라고. 난 화가 나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땀을 잔뜩 손에 묻혀서 그의 얼굴에 갈겼어. 그 느낌은 진짜 끝내준다니까. 12번째 이야기. 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 그의 아파트 건물은 파티로 정신없었지. 그곳은 너무 활기차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학교 프로그램 필수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우월한 느낌이랄까?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느껴지는 행복한 기운에 취해 있었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지만 나도 들어갈 만큼의 자리는 있었어. 문 밖을 보니까 엄청 거대한 여자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오더라고. 그 아래턱은 잊을 수 없다니까. 그냥 이중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거든.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은 진짜 무서웠어. 아마도 그 큰 아래턱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건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꽤 멀리 있었는데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비집고 서면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는 굳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닫기 버튼을 눌렀어. 그녀도 알았을 거야. 그리고 그녀가 전동 휠체어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고 나는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서 그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 다음날 아침 그녀는 리셉션에 뭔가 따지려는 듯 하더라고. 난 좀 불편해져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소리 지르며 따라오더라. 거기에는 큰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내려갔는데 날 따라오던 그 여자의 전동 휠체어 소리가 거기서 멈추더라고. 13번째 이야기. 나는 꽤 큰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장소에서는 내 발걸음이 민첩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갑작스럽게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순식간에 멈출 수 있거든. 특히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밀쳐 들어가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 큰 체격을 활용해서 확고히 내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어. 한 번은 아이폰에 몰두하던 키 작은 여성이 나와 부딪혔고 어떤 프랑스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소리쳤지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헤로즈 백화점에서 일어났어. 나는 사람들과 함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두 여성이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그중 하나는 나와 차 선반 사이를 지나려고 했는데
나는 양보하지 않았더니 그녀는 찻잔 전시대에 바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선반을 넘어뜨렸어. 하지만 그 장면 자체가 나에게 비럴스의 심포니 뮤직비디오 같았다니까. 14번째 이야기. 한 번은 딸아이와 클로버필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 영화 개봉 전 온라인 힌트를 따라가며 기대했었거든. 극장에서 앞쪽 8줄 정도 앞에 청소년 그룹이 앉아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특히 시끄럽게 굴더라고. 조용한 장면마다 그녀가 큰 소리로 헛소리 하네 라고 외치더라. 처음엔 좀 웃겼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엔 지겨워지는 거야. 결말 장면에서 그 여자애가 다시 소리쳤을 때 나는 내 음료수 컵에서 얼음을 몇 개 꺼내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세게 던졌어. 34살의 도시에 사는 주부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앞쪽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동시에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할머니에게 절대 이 일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했어. 15번째 이야기. 우리가 일하는 식당 옆에는 끔찍한 여자가 운영하는 부티크가 있어. 어느 날 그녀가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우리 식당에 들어왔더라고. 특별히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듬뿍 올린 클럽 샌드위치와 매운 블러디메리를 주문했지. 아마도 그녀의 미각은 오래전에 사라진 모양이야. 나는 바로 가서 그녀의 블러디메리를 준비했어. 얼음 위에 타바스코 소스를 푸짐하게 부어주고 보드카와 이미 매운 블러디메리 믹스로 채웠어. 그러고 나서 나만의 작은 만족을 위해 타바스코 소스를 한 온스 더 추가했지.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어. 그녀의 샌드위치를 주방에 넣을 때가 되어서 나는 주문을 입력하고 답답함에 특별 지시사항을 추가했지. 베이컨을 불태워서 재료 만들어 샌드위치에 올려주세요. 주문이 거의 완성될 무렵 요리사가 나에게 진지한 것인지 물었어. 나는 그녀가 특별히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원한다고 대답했지. 그는 거의 베이컨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탄 3조각의 고기를 든 주걱을 들어 보였어. 나는 그가 나를 놀린 줄 알고 웃었어. 하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지. 그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는 클럽 샌드위치를 마무리하고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어. 만약 그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 샌드위치를 거의 다 먹고 나머지를 집으로 가져가며 오늘 음식이 여기 온 것 중 최고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어떻게든 그걸 먹을 수 없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해서 사이다가 되려다 말았어. 첫 번째 이야기. 미국 버몬트의 메인이란 곳에 있는 어떤 산장에 3명의 친구들과 같이 간 적이 있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대충 봐도 100살은 넘어 보였고 눈도 흐려 보이더라고. 그 직원의 데스크는 안락의자 옆에 작은 탁자였고 그곳은 작은 공예품들과 중국 인형들로 가득했어. 우리가 사용할 방은 40년대 호텔방 같았는데 확실히 한 번도 리모델링 된 적이 없는 것 같았어. 화장실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골동품스러운 금속 욕조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최악인 건 방 안에 위치한 뒷문이었어. 우리가 예상했던 건 옷장 문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공기뿐이었어. 우린 핸드폰에 손전등으로 그 안을 살펴봤는데 시멘트 벽으로 된 긴 복도가 나 있더라고. 이곳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사용된 비상통로 같았지만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도 그날 밤은 별일 없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밤은 마치 지루한 공포영화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그곳을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여행을 예약해준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어. 옷장 같은 걸로 문을 막고 잠들면 누군가 내 수면을 방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난 여자친구랑 인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겪은 무서운 일이 3가지나 있었다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유럽에서 온 여자 2명과 18시간 걸리는 야간버스를 탔었어. 인도의 방갈로르에 도착해서 그 호텔 예약을 했지. 우린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더라고. 근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남자들이 우릴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저녁 9시쯤에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저녁 11시쯤 됐을 때 방의 전등이 갑자기 꺼졌어. 프론트에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휴대폰에 있는 불을 켜서 문을 비춰보니 누군가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여는 거야.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나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문을 잡고 밀었지. 바깥 사람도 계속 밀더라고. 몇 분 동안 그렇게 힘싸움을 하다가 겨우 다시 문을 잠갔어. 그런데 5분 후에 다시 어떤 소리가 들렸어. 문 밖에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천천히 따려고 하는 거야. 나는 문을 여러 번 세게 치면서 꺼지라고 외쳤어. 곧 경찰을 부르긴 했는데 실제로 인도 경찰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우린 그날 결국 밤을 샜어. 두 번째는 우리가 인도 남쪽에 호텔을 예약했을 때 일인데 내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쓰고 있을 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 달려가 보니 천장에 구멍이 나 있고 어떤 남자 눈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달아나더라고. 세 번째는 그 후로 여행에서의 저렴하고 무섭고 더러운 숙소는 다 피하고 싶어서 간 곳 얘기야.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깨끗한 침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호텔을 예약하게 됐었어. 즐겨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난 여자친구에게 가장 좋은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예약한 호텔에 갔을 때 접수하는 직원이 데스크 밑에 침낭 속에서 자고 있었어. 우린 깨끗한 침대에서 잘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잠든 뒤 이상한 느낌에 몇 시간 후에 깨어나게 됐어. 주변을 둘러보니 우린 수천 마리의 진드기와 빈대로 온몸이 뒤덮여서 상처 투성이가 돼서 깨어난 거야. 난 인도에 나올 때마다 인도에 배낭여행 가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아. 거긴 위험하고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날 몰라서 하는 얘기지 난 꽤 힘도 세고 문제 해결도 잘해 라고 하더라고. 인도에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여행 갈 곳을 미리 잘 알아두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서워. 만약 해외여행을 가게 됐을 땐 가능한 한 안전하게 다녀야 해. 다행히 처음에 동행했던 그 유럽 여자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대. 세 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아빠 얘기야. 아빠는 특정 지역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한 봉사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갔었어. 그들과 며칠 동안 호텔에서 머물렀고 아빠는 그 중에 한 남자와 방을 같이 쓰게 됐대. 어느 날 한밤중에 아빠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 불을 켜니 그 남자가 겁에 질린 듯 떨며 기도를 하고 있더래. 아빠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아빠는 걱정이 되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자러 들어갔대. 다음날 밤 아빠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떤 강한 냄새가 느껴지더래. 그 냄새를 맡자 곧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 아빠가 돌아서자 문 앞에서 격렬하게 떨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현지 여성을 보게 됐대. 아빠는 혼란스러워서 화장실로 향했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아빠는 꿈을 꾼 거라 생각하고 침대로 돌아갔대. 누워서 잠이 들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그 냄새가 다시 나고 몸을 굴려 왼쪽을 보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침대 옆에 등을 대고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대. 아빠가 패닉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빠와 눈을 마주치더니 곧 사라졌다는 거야.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다시 잠들 수 없었대. 다음날 아빠가 그 방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전날 밤 아빠와 아주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대. 이건 말라리아 예방주사의 이상한 꿈을 꾸는 부작용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네 번째 이야기. 내 아내와 나는 영국 런던에 유명한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었어. 방은 꽤 좋았지만 우리 방과 옆방을 연결하는 문이 달려있더라고. 거긴 두 문을 다 열어야 통과할 수 있었지. 한밤중에 그 문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돼서 그곳을 보니 그 연결문이 열려있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언젠가 한번 화장실에 구멍이 비행 뒤에 묵었던 적이 있어. 그곳 첫날 밤 아마 새벽 2시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어. 화장실은 복도를 따라 좀 내려가면 있었지. 난 엄청 피곤해서 그때 화장실 가는 곳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졌어. 겨우 화장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거야. 그는 피에로 같은 마약 의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페인트 칠까지 되어 있었어.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바지는 그대로 입고 있었어. 나는 그를 잠깐 바라보았는데 그는 나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슬그머니 날 밀기 시작했어. 거기서 나는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뛰어서 방으로 올라와서 문을 잠그고 급한 건 병에다 해결했어. 내가 너무 피곤했었기 때문에 현실인지 헛걸 본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 내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경험이었어. 아마 이상하게 TV쇼라면 일본 TV에서 방영되었을 것 같아. 너의 당황하는 모습에 여러 연예인들의 반응을 합성해서 말이야.
6번째 이야기. 믿기 힘들겠지만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었어. 밤 2시쯤에 갑자기 남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 누굴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꿈인가도 싶어서 그냥 잠들었지. 그 다음날 밤엔 내 방에 누군가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어. 돌아보니 에어컨 실외기 위에 나이 든 노인이 앉아서 멀리 바라보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나는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고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거긴 아무도 없었어. 나는 루시드 드림 같은 걸 꾸진 않지만 가끔 아주 선명한 꿈을 꾸는데 그 노인은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았어. 그 노인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지만 다시는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지. 7번째 이야기. 내 여자친구는 광고 프로듀서였고 그녀는 종종 남미 아르헨티나로 광고 촬영을 위해 여행을 갔었어.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호텔 직원이 침대 앞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직원은 3일 전부터 계속 몇 시간씩 밤마다 거기 그러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8번째 이야기. 난 2000년대 초반에 내가 18살 되는 해부터 해외에서 근무했어. 난 체코공화국의 한 꼭대기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일했는데 호텔에서는 일하고 싶은 만큼 그곳에 머무르라고 했지. 주변은 진짜 산밖에 없었고 밤에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어. 거기 관리인은 매우 격식을 차리는 코스염 신사였는데 우린 서로 대화를 한 적은 없었어. 어느 날 밤 난 근무 시간에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코스염 관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숲속으로 산책을 가자고 하는 거야. 이 밤에 산책을 나가? 숲속으로? 왜? 여기를 벗어나면 불빛이 없는 암흑뿐인 산길이야. 너무 무섭잖아.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날 그런 숲으로 데려가려는 거야. 내가 정중히 거절하니 그는 더 진심으로 날 꼬시더라고. 왜 나와 숲으로 가려 하냐고 물어보니 그는 안 될 게 뭐 있어. 재미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더라.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을 잘한다고 주장했고 난 이상하게 절박해졌어. 여러 번 거절하고 나서야 그는 떠났고 겨우 이곳을 빠져나와서 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 완전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꽤 소름 끼친 일이라고 생각해. 9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끝내고 렌트한 밴을 반납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어. 한 모텔에 체크인하고 모든 소지품을 방으로 옮겨 가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놓고 즉시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베개 옆에 밴에서 쓰던 찻주전자가 있더라고. 난 그걸 호텔방에 가져온 적도 없고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았어.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지 못했어. 10번째 이야기. 휴가 중에 한 호텔에 묵었고 그때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덜컥거리는 문손잡이 소리에 잠에서 깼어. 왜 이런 일은 꼭 밤에 잘 때만 일어나는지 원. 난 가능한 한 빨리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어. 호텔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그 소리를 낸 남자는 여기 호텔의 투숙객인데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는 목류병이 있고 정신과 약도 먹지 않아서 밤마다 호텔 안을 돌아다니며 방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다닌대. 그런데 그 환자의 가족은 매우 부유해서 이 호텔을 폐업시킬 수도 있는 재력가 집안이라나? 나는 일주일 뒤에 거길 떠났어. 그의 상태가 점점 심해졌거든. 11번째 이야기. 미국 발티모어의 한 호텔에서 묵었을 때의 일이야. 예약할 때 본 사진이랑 전혀 다른 호텔이었지. 옆에는 폐업한 모텔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매춘부들이 몰려들더라고. 그리고 노숙자들은 넘쳐나지만 봉사자 한 명 없는 노숙자 보호소도 있었어. 내 방은 누린내가 나고 침대엔 담배 자국들과 피얼룩들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돌아다녔어. 프런트 데스크에 가니까 직원은 나에게 쥐약을 줬어. 이걸 뿌려봐. 쥐들이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 다음날 아침 나는 던킨 도너츠를 발견했어. 근데 그 던킨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소변을 보면서 약을 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정말 최악의 장소였지.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칼에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2번째 이야기. 청소년 시절에 나는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유스 호스텔에서 묵었었어. 한밤중에 잠에서 살짝 깼었는데 누군가가 괜찮아, 걱정 말고 다시 잠들어 라고 말했어. 그때 나는 잠에 취한 채 완전히 깨지 못해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지.
다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지갑을 도둑 맞았더라고. 사실 난 누군가 나에게 다시 잠들어 라고 말했을 때 지갑을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나쁜 걸 예상하긴 했었어. 13번째 이야기. 최근에 나는 아내와 뉴욕에 머물렀었어. 거기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 우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여분의 방 카드키가 사라졌어. 우리는 방안을 전부 뒤집어서 확인했지만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어. 그리고 금고는 작동이 무작위로 멈추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방 카드키가 작동하지 않아서 프런트에 얘기했어. 수리공이 와서 문을 고치는데 방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다는 거야. 그는 자물쇠를 잘 다루었고 곧 우리를 들어가게 해줬지. 어떻게 자동으로 자물쇠가 잠길 수 있는지 상상도 안 돼. 이 이상한 자물쇠는 문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문 밖으로 걸어나가면 문이 저절로 쾅 닫히는 현상이 있었어. 그리고 문은 다시 잠겨버렸지 뭐야. 14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가 뉴욕의 몬토크라는 곳에 있는 한 호텔에 갔었어. 호텔 방은 꽤 크고 계단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TV가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 켜졌다가 꺼지고 바람도 안 부는데 문이 저절로 닫힌다는 거야. 유령이 사는 호텔인가 봐. 15번째 이야기. 2012년에 나는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이었어. 내 여행 친구와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묵고 있었지. 한밤중에 우리 둘 다 문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에 깼어.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야. 내 친구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씨발 뭐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놀라서 도망갔어. 우린 이거 실화냐고 말하며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더 이상한 사실은 내가 일어나서 문을 잠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잠들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 말했듯이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사람은 자물쇠를 따고 들어와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그래도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도둑질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지 않나? 어떤 친구는 그가 머물던 시골 호텔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의 배낭, 지갑, 핸드폰,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를 훔쳐갔대. 사람들이 누군가의 소지품을 원할 때 정말 대담해지더라고. 농담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여행할 때 작은 고무 도어 스토퍼를 가져가는 게 좋을걸? 방에 보조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문 밑에 꽂아두면 누군가 문을 열어도 도어 스토퍼 때문에 꽤 큰 소리를 내게 될 거야. 이건 진짜 겁 많은 나 같은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16번째 이야기. 나는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보통 밤 11시쯤에 호텔에 도착해서 씻지 않고 침대에 바로 눕곤 했어. 그런데 누웠더니 이미 침대 위에서 누군가 자고 있는 거야. 출장 다니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발생했다니까. 17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와 플로리다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었어. 우린 새벽 2시쯤에 80마일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 여자친구가 잠시 차를 멈추고 쉴 곳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고 있었어. 그때 한 트럭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길을 알려줬어. 그는 이 주변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더 가면 나오는 모텔에서 쉬라고 알려주더라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쪽을 향해 한참 갔더니 마치 사이코 영화에 나올 듯한 낡은 모텔이 보였어. 안에 들어가니 프론트 데스크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어서 비어있나 싶었어. 하지만 곧 데스크 밑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인사했어. 남자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우리는 방을 원한다고 했지. 우린 퀸사이드 침대가 2개인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모텔치고는 깨끗해 보였지만 시설은 소름 끼치게 구식이더라고. 욕실은 갈색을 띤 녹색의 오래된 타일들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왠지 오래되어 낡은 고등학교의 체육관 라커룸을 떠올리게 했어. 거기서 가장 위생적으로 보이는 침대 위에 잠깐 누웠지만 어쩐지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 결국 우린 샤워만 하고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 가장 이상한 점은 그 방 방값이 $10밖에 안 했다는 거야. 정말 오싹하고 저렴한 숙소였어. 18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때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는 숲과 잔디밭에 있는 작은 오두막들로 이루어진 호텔이었어. 내 기억엔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편의점에 가기로 한 것 같은데 몇몇 학생들은 그 계획을 몰랐거든.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난 혼자 남게 됐어. 나는 오두막의 발코니에서 교사나 다른 스태프들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어. 한참 돌아다니다가 멀리 친구들이 보이길래 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난 머리를 막 감아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흰색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각도상 친구들이 보기에 내 뒤에 있는 방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내 실루엣만 보였을 거야. 친구들은 사색이 되어 마치 영화 링에서 튀어나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반대편으로 사라져버렸어. 19번째 이야기.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있는 한 B&B에 머물렀어. 우리 방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잘 꾸며진 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물건마다 만지지 말라는 표시가 있었어. 여기 규칙은 샤워를 하려면 주인 부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인터넷은 밤 11시에 끊겼어. 거긴 그 호텔 서비스나 소모품 등 여기저기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니까.